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 겉보기엔 그저 낡고 누렇게 변색된 평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제 45년 인생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6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렸습니다. 친자관계 감정서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여기 적힌 두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다 허무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박정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이름. 99.99% 친자관계 성립. 이 6글자가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폭탄 같은 진실을 30년간 숨기고 지금은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나이는 45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난이라는 단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 한 칸. 창문 하나로만 들어오는 희미한 빛,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벽지 곳곳에 배어 있었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낡은 알람시계 소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생체 리듬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냉수로 세수를 하시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 2줄을 도시락통에 넣으신 후 시멘트 먼지로 하얗게 된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특히 손톱 사이사이에는 제거되지 않는 시멘트 가루가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의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는 늘 기계유와 시멘트 냄새가 났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장 안전한 냄새였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말수가 무척 적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묵묵히 밥을 드시고 뉴스를 보시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 정도였죠. 어머니가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말해도 아버지는 그래, 그렇구나 정도로만 대답하셨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소주 한 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혼자서 중얼거리기 시작하셨거든요.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유능했다면,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도 보내주고 싶은데, 좋은 옷도 사주고 싶은데,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가난에 대한 한탄이 아닌 뭔가 더 깊고 절망적인 것이 있다는 걸 어린 제가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자괴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아버지 곁에 가서 등을 쓰다듬어 드리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더욱 크게 우시곤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저 양반은 도대체 언제 출세할 거야?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일당이야.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하는데 우리 집만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 성격에 뭐가 부족한지. 아무리 성실해도 눈에 띄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특히 친정 식구들과 전화할 때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독했습니다. 언니, 나는 진짜 팔자가 사납나 봐. 저 사람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기댈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시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이라고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뿐이고 저는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옆방에서 듣고 계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거침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더욱 움츠러드셨고 술을 드시는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아버지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극도로 꺼리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런 건 알아서 뭐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알면 기분만 나빠져라고 일축하셨죠. 간신히 알아낸 것은 이런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4살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 후 할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계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18살에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25에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공사판에서 일했다는 것. 그 집안은 대대로 머리 쓰는 일은 몰라. 그냥 손으로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공부도 못하고 장사 수완도 없고.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버지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밤늦게까지 읽으시곤 했습니다. 역사책, 문학책, 심지어 경제 관련 서적까지. 어머니는 책 읽는다고 배가 부르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게 어려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실 때의 아버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본래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 단어는 말이야. 하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선생님 같았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막일만 하시던 분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계실까 신기했습니다. 서연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야. 아빠는 공부할 기회를 놓쳤지만 너는 꼭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적표를 들고 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셨어요. 비록 학원비는 줄 수 없었지만 대신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빌려다가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수학 문제든 영어 문제든 아버지는 웬만한 건 다 아셨어요. 아빠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세요? 제가 물으면 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빠도 옛날에는 공부를 좀 했거든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회사에 다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소시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잘 살아서 다행이다. 이제 아빠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장 일은 더 힘들어졌어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아버지보다 절반 나이의 청년들이 현장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어요. 나이 든다고 쓸모없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면서도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3층 높이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와 골반에 심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다시는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완전히 텅 빈 눈동자였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구나. 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합병증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죽으신 거라는 걸,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 순간 아버지의 삶의 의지도 함께 꺾여버린 거였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시골의 먼 촌수 몇 분뿐이었고 회사 동료들도 일용직이다 보니 많이 오지 못했어요. 조화 몇 개와 간소한 음식으로 치러진 장례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아버지의 일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되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그 후부터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깜빡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안경을 어디 뒀더라? 통장을 어디에 넣어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이 며칠이더라?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거나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제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시더니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진행이 꽤 빠른 편이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진짜 끝났구나. 가난했지만 그래도 온전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정말로 막을 내리는구나.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며 저도 언젠가 같은 길을 걸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어요. 요즘 TV에서 자주 광고하는 침만 뱉으면 조상의 뿌리부터 유전병 위험도까지 알 수 있다는 그 검사 말입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 갑자기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서연 고객님이시죠? 검사 결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고객님 가족 중에 아니면 외가 쪽으로 신화그룹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화그룹?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재벌 그룹을 말하는 건가요?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죠? 신화그룹이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의 유전자 데이터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신화그룹 일가와 상당한 친족 관계로 확인되거든요. 특히 2세대 이내에 매우 가까운 관계로 추정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3대째 흙수저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담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착오일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재검토한 결과 분명한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가족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닌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신화그룹과 혈연 관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모두 평범한 서민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한 그것. 선혜 씨, 그 여자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정수 씨 인생을. 안 돼, 안 돼.
말하면 안 돼. 선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쪽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신화그룹이라고 아세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평소 치매로 멍하던 눈이 그 순간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요. TV에서 봐서요. 어머니는 급하게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그날 저녁 집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장롱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한번 열어보려다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셔서 그 뒤로는 완전히 잊고 살았던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그 상자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걸까?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렸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잠금새가 녹슬어 있었지만 억지로 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삐걱이는 잠금새를 여는 순간 그거 만지지 마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제 뒤로 다가온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평소 치매로 공허하던 눈이 그 순간만큼은 무서울 정도의 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그거 열면 다 망가져. 우리 정수 씨도 너도 나도 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후 처음 보는 이렇게 또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찾고 있던 모든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안 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사람들이 알면. 어머니는 상자를 닫으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자 안에 전부 있어. 내가 평생 숨겨온 것들이.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고 다시 상자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완전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들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서류를 꺼내는 순간 친자관계 감정서, 제목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의뢰일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 대상자의 이름들. 대상자 1 박정수, 대상자 2 이선혜. 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바로 그 이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선혜 신화그룹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신화그룹 이병철 회장의 외동딸 이선혜, 50년 전 유학 중 실종. 평생을 찾아 헤맨 아버지, 딸아, 어디 있느냐, 통곡. 10년 전 실종 선고, 신화그룹, 그래도 찾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진도 나왔어요. 50년 전 신문에 실린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아버지가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사진 속의 여인과 완전히 똑같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늘 그 사진을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선혜는 1975년 25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것.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연락이 끊어졌고 1979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것. 저는 숨을 멈추고 친자관계 감정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결론 상기인 박정수와 이선혜는 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됨.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신화그룹 회장의 외손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직계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평생을 공사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살아야 했던 걸까요? 왜 가난에 시달리며 미안하다를 입에 달고 사셔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감정선은 대체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어머니라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왜 숨겼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쥔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30년. 어쩌면 더 긴 세월 동안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서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곧 듣게 될 진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알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려버렸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들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치매의 안개에 가려져 있던 눈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친자관계 감정서를 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아버지가 대체 누구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그 서류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내듯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당신 아버지, 신혼 때 말이야. 돌아가신 엄마 사진이라면서 나한테 보여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듯 또렷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너무 곱더라. 너무 고와서 나 같은 못난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요? 혹시나 해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지. 그 사진을 가지고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았어. 그 여자 신화그룹 딸이었어. 당신 아버지는.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로또였던 거야. 그럼 왜?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한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질투와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두운 감정들이 뒤섞인 표정.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었어요. 말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만 데려갈까봐. 뭐라고요? 그럼 나랑 너는 어떻게 되는데? 그 하늘같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을 받아주겠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럼 안 돼. 나만 알고 있어야 했어. 평생 비밀로 묻으면 내 아버지는 영원히 내 남편이고 내 아빠일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우리 정수 씨는 나처럼 초라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공평하잖아. 그 부잣집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라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이기심이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남편의 인생을, 그의 정체성을, 그의 권리를 통째로 도둑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DNA 검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몇 년 뒤에 확실하게 하려고. 몇 년 뒤면 그럼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기도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마다 거짓말로 덮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상자 안에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이선혜에 대한 신문 기사 스크랩들, 신화그룹 가게도, 그리고 사립탐정 사무소의 조사 보고서들. 보고서를 읽어보니 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아버지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 조사를 의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선혜는 1975년 미국 유학 중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 그녀의 남편의 성은 박 씨였고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것.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선혜는 1979년 아들이 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남은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재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어요. 신화그룹에서는 이선혜의 소식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이선혜의 후손이 발견될 경우 그 사람은 신화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30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온 것이었어요. 저는 상자 맨 밑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뭐예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더니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가 쓴 거야. 만약에 들통날 때를 대비해서 저는 어머니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편지를 찢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있었어요. 정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었어. 당신이 신화그룹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죽을 만큼 무서웠어. 당신이 그쪽 세계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서연이는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숨겼어. 당신의 권리를, 당신의 삶을, 당신의 정체성을 모두 숨겼어. 나는 나쁜 여자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진짜 삶을 찾아가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마다 정수 씨가 술 마시고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할 수가 없었어. 한번 숨기기 시작하니까 계속 숨길 수밖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저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정, 이해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흘리셨던 그 눈물들, 미안하다, 서연아라고 수천 번 반복하셨던 그 말들, 술에 취해 중얼거리시던 내가 좀 더 유능했다면이라는 자책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필요 없었던 고통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당당한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스스로를 탓하며 살다가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만든 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겠다고, 그리고 신화그룹에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신화그룹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신화그룹과 친족 관계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자 비서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와 다른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모두 팩스로 보냈습니다. 30분 후, 박서연님,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신화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신화그룹 회장인 이철수 회장.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선혜야, 정말 선혜 닮았구나.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50년간 찾아 헤맨 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정수, 내 조카 정수는 어디 있지? 어디 있나? 제가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자 회장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정수를 찾지 못해서 고생만 시키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선혜가 그 남자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회장님은 평생의 후회를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화그룹에서는 이선혜의 소식을 찾기 위해 정말로 수십 년간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 미국 전역에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심지어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는 것. 만약 정수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줬을 텐데.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의 이장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시립공원묘지에서 신화그룹 소유의 거대한 가족묘지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아버지의 새로운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신화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외손자 박정수지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 간 아들이자 아버지.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훨씬 더 거창한 이장식이었어요. 신화그룹 일가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모두들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예의상 인사는 나누지만 진정으로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신화그룹 주식, 부동산, 현금까지 합치면 수백억 원의 재산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죠. 정말로 돈벼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평생을 일해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어졌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평생 흘린 눈물과 자괴감이 사실은 불필요했던 것이었는데 더욱 괴로운 것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동시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는 날이 더 드물어졌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끔씩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나쁜 짓을 했지? 정수 씨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곤 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수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사업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지만 단지 기회나 운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인생은 복잡했습니다. 신화그룹의 일원이 되면서 따라오는 책임과 부담들, 언론의 관심, 그리고 끝없는 사교 모임들. 저는 그런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45년간 서민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세계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병원에 갑니다.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만 가끔은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잡기도 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되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아마 평생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 일은 단순히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게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지옥에 가두고 제 인생을 거짓으로 만든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저를 키워낸 세상 유일한 제 어머니니까요. 어제도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다가 신화그룹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회사 아세요? 우리 정수 씨랑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지금도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비밀이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그런 생각을 하니 또 다른 의미에서 안타까웠어요.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생겼고 사회적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진실의 무게는 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괜찮아 서연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저는 아버지의 새로운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묘비 앞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한 막노동꾼이 아니라 당당한 재벌가의 후손으로 기억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까? 화려한 묘지와 거대한 묘비, 그리고 재벌가 후손이라는 타이틀을.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인지,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것이 나았을지.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들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어머니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흘러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면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는 사랑했던 것이라고,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서연이의 입장이었다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